꼭 이번 정부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국내외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확히 의도했던 그대로 대성공을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영광의 시대를 열어줬던 뉴딜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16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의 구상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국민 보고 대회가 열린 건데, 자, 투입 재원 1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대책입니다. 일단 이번 대책을 쭉 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대책 몇 가지만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겠을까? 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전반기에 사실상 커다란 경제적 성과, 정책 성과가 없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기에 경제 정책에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과 말씀하신 160조라는 거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세 가지 큰 주제 하에서 추진이 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두 번째가 그린 뉴딜, 세 번째가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따라서 이 160조 원 총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114조 원과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이 나머지 46조 원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일 텐데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은 우리가 4차 산업에서 보여지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그런 산업을 상상하시면 되겠고, 예. 그린 뉴딜은 그 태양광을 통한 그 전기 생산과 같은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네. 데이터댐이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리고 SOC 디지털화,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윈 정도는 디지털 뉴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5가지 사업인 그린 에너지,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그린 산단이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10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을 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도약하는 이런 식의 그 그림을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비대면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 산업으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은 아마도 전통적인 역시 굴뚝 산업의 사양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 될 텐데 저 10가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저것 때문에 기존 산업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식의 어떤 전격적인 대책의 느낌을 좀 받지 못했거든요. 너무 네. 디테일의 정도가 치중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을 법한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정부가 사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에 객관적인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희망적인 얘기는 많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전통 산업이 약간 약화되고 새로운 산업, 디지털 산업이 부흥을 한다고 할 때 기존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이나 갈등 조정 그리고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보고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에 정부가 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다시 발표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갈등 조정이나 그리고 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160조를 어떻게 정부가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꼭 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정부 발표회에는 유명한 기업인들도 좀 나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렇게 두 인물이 각각 나왔는데 정의선 부회장 얘기부터 해보죠. 정의선 부회장은 이 직접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그게 있는 공간에 이렇게 서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 배터리 3사 회동을 일제히 하나둘씩 해서 결국은 4사의 회동을 좀 오랜 기간에 걸쳤지만 만들어내는 뭐 이른바 전기차와 관련된 행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네,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의 현장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 현대자동차랑 네이버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보입니다. 예. 루즈벨트 대통령도 미국에서 1930년대 이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할 적에 저녁 6시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민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대 국책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민간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시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내수는 많이 줄지 않았지만 수출은 상당히 두 자릿수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랬죠. 특히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와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수소 자동차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는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지금 전기자동차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테슬라 자동차가 상하이의 공장을 지금 거의 완성하고 다음번 아시아 공장으로 한국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서 테슬라 자동차가 만약에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국내 시장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랑 정말로 진검승부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현대자동차가 명운을 걸고 이 전기자동차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 네이버 비전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상치 않게 큰 혜택을 본 업체나 산업이 있다면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일종의 온라인상의 시장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제적으로 사람을 띄워놓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와 온라인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또 네이버가 그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경제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네이버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자율형 로봇 같은 생산품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세 가지 축 중에 가장 마지막 축이죠. 이 코로나19로 이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해서 뭐 고용보험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는 계층들을 위해서 이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 대책이 좀 담겼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한국형 그 뉴딜 사업에서 쓰이는 160조 원의 재원 중에서 약 28조 이상이 약 18%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정부는 34만 개의 그 직업을 새로 창출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실업 적용 보험이 어려웠던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인 그리고 프리랜서들을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거의 100% 고용보험에 수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게 예민한 문제인데 예. 예술인들이나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들도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실업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이분들을 포용하는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내용을 챙기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1, 2회 정도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곧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힐 것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려 주 1, 2회씩이나 직접 챙기겠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이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직접 챙기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에 소위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그 정치 철학과 경제 운영 철학이 적용이 되었는데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경제 성장과 경제 효율성과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 같은 부분을 직접 느끼고 보고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 자체가 하반기에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그 노무현 정부 때 초반에는 그렇지 않은 정책을 펴다가 노무현 정부 중반에 가서 2만 불 소득을 이루겠다는 정책 대전환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재벌 혹은 뭐 중소기업이라도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해소, 법인세 인하 뭐 이런 식의 소위 보수 정부에서 많이 나왔던 정책들이 문 정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런 대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한국판 뉴딜의 실행 과정을 챙기겠다는 의미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그리고 고용의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나 과거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다 포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